제2장 해외시장 조사. 자, 우리 회사가 왜 해외시장 조사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내수기업이라면 새롭게 해외 수출 수입 거래처를 확보해서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회사가 수출기업이라면 추가적인 바이어를 발굴해서 우리 제품의 판로를 더욱더 확대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시장 조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고 보겠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는 바로 우리가 취급하자는 그런 특정 상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판매가 또는 구매가 가능한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해외시장은요, 국내 시장하고 달리 문화적인 상관성 그리고 언어 등의 차이로서 이 외국과의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확한 시장 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 승패 하나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 시장 조사는요,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그 목적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경향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정치 경제면에 또는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후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유통구조, 그리고 경쟁 대상, 제품의 가격, 그리고 거래 대상,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시장은 결국 시장 조사, 즉 마케팅 전략의 성공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느냐, 즉 이것이 수출입의 성패를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잠깐 표를 보시면요.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를 전반적인 중에 각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좀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수출입 동향 조사에서 어떤 것을 조사하느냐. 첫 번째가 아무래도 수익 규제 조사가 필요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그 나라가 수입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 판매가 안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주요 인증제도, 갈수록 많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수입출을 하면은, 우리가 전기 제품은 EU에는 C마크, 그리고 미국에는 UL마크, 한국에는 KC마크 있듯이 이런 주요 국가 인증 제도를 취득하지 않으면 수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 그리고 관세 통관 문제, 특히 관세 문제는요, 세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수익과의 업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소비자가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는 그런 문제들 많이 대본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인 동향, 어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라든지, 특히 그 나라가 또 산업보호 정책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취급하자는 제품이 그 나라에서 현지에 더욱더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생산을 장려한다면요, 우리 제품은 어떻게 또는 비관세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또 사회적인 동향 조사,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라 특히 시장 특성이나 상관습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인구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많다고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적정한 인구가 있어줘야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요, 한국에서는 인구가 5천만입니다. 그래서 적정 인구가 최소 1억이 넘어가야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 인구가 좀 많다는 것은 조금 판매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적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해외 지상 조사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게 있느냐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목표 시장을, 타켓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뒤에서 잠깐 코트라의 어떤 국가 정보를 검색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나라의 거래처를 대상을 지역을 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미국이면 미국이 어느 지역이냐? 그럼 미국에는 우리 교포가 많은 LA 지역이다. 그렇게 선택했다. 왜? 또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히스패닉계가 많은 지역에 우리 제품이 먹힐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딘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현지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의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수출입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목표의 상관수입이라든지죠. 그다음 기후, 지리적 여건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관리 제도.
품목 관리라든지 수입 통관, 뭐 관세율이라든지 외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향들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시장 수요입니다. 그 시장의 어떤 잠재력을 조사하는 것, 즉 그 제품이 과연 팔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팔린다면 과연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 말은 한없이 우리가 수량을 많이 수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도 있을 테고 또는 타국에서 수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 단계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지의 자체 생산량이라든지 또 수입량이라든지 이 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그다음에 소비자 조사가 좀 중요하죠. 그 나라 소비자들이 저렇게 말씀드린 인구 대비 얼마나 되느냐. 그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인구 대비 우리가 이런 경제 활동, 경제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리고 소비자 기호가 어떤 거 있는지, 뭐 색상별, 디자인별 등등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그 제품에 대해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 즉 한국 제품에 대해서 우리 K-팝이다 또는 K-코스메틱이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또 덩달아 다른 제품들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런 제품에 꼭 우리 상품뿐 아니라 그런 상품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감이죠. 그리고 그 제품이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구매하는지 그런 동기가 뭔지 그죠? 그리고 소비자 연령은 어떤 나이대인지 또 남녀인지 지역별인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타겟팅을 설정할 때 세그멘테이션이라서 세분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경쟁자 조사, 우리만 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수입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또 생산합시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이 될 만한 회사의 장단점, 약점, 장점,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흔히 말해서 그 나라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준다든지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 그런 게 있죠. 큰 우유를 사니까 작은 야구르트를 하나 붙여서 끼워준다든지 이런 전략도 있다죠.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그 식당에서 10번을 오면은 우리가 한 번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나 도장을 찍어서 하나 카드를 줘서 도장을 찍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가 마케팅 전략도 있을 겁니다. 등등 우리가 경쟁 제품의 가격 동향이나 그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그 나라가 얼마나 수출하고 있고 그 나라가 그 시장이 얼마나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제품 조사. 자, 이 제품 조사는요. 특히 먼저 우리나라가 내 제품,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제품이 과연 얼마나 어떤 경쟁이 있느냐에 하고 나서 그 제품이 그 나라의 상품의 어떤 종류나 품질 규격에 또 그 나라의 수요 상품에서 현지 판매량이나 수출 수입량이라든지 그 나라가 제품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스타일, 성능 이런 것들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통경로 조사가야겠죠.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조건 바이에게 물건을 팔아서 팔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바이를 찾아서 코스메틱이라고 치면요. 수천 수만 개가 나오겠죠.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 물건을 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유통경로라는 것은요. 제품에 따라서 유통경로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과연 백화점을 들어가는 바이를 찾아야 되느냐, 마트 바이를 찾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는 우리가 홈쇼핑몰 바이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순수 우리가 무역상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간을 찾아야 되느냐, 또는 내수시장의 바이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원했을 때는 전문회사에 의뢰한다든지 또는 그런 정보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유통지역이 조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성수기, 비수기도 그죠? 그리고 그 제품의 관습, 즉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국의 어떤 상관수문요. 주로 외상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기보다 물건 외상으로 사다가 팔아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소비자가 요구사항이 많이 생기면 그때서야 우리가 현금을 주고 가져가는 그런 외상 거래가 그 나라의 관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그 바이들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의 유통 구조,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유통 단계별 마진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점이냐면요. 왜 우리가 수입자의 마진까지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제품이 100원이라고 전자에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가 통관에 했을 때 관세가 30%면 130이라고 전제를 합시다. 물론 그거보다 더 높아집니다만은, 그런데 거기다가 그 자기들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그 마진이 직접 수입자가 현장에 바로 파는 거냐, 유통을 몇 단계로 거쳐서 파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마진율을 좀 알아주시면요, 최종 소비자 가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최종 소비자가 그 가격이 높다 안 높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이 입장이 어떻게 말할까요? 소비자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수출자 당신이 깎아주세요 라고 가격 협상 타진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한없이 우리가 하향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하고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협상할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시장에 맞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제품들을, 이 가격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출시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제조업체가 팔았다면 소비자가 150원이라는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수출을 하게 될 때 수입지에서는 그 100원짜리 물건이 거의 관세 붙고 마진 붙이니까 180원 내나 200원이 간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물론 그게 정상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가격 이상으로 가버리면 수입지에서 굉장히 그 가격이 높아서 구매자의 수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가격을 적정히 맞춰주는데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여러 가지의 수준을 봐서 국내 100원짜리 제품이 아니라 한 70원, 80원짜리 정도, 다시 말해서 그 품질의 어떤 유지를 하되 성능의 몇 가지를 줄여서라도 그 가격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을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해외에서 그대로 판매한다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런 제품의 A형, B형, C형이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폰이 이렇다, 조금 저가형이 이렇다라고 몇 가지를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거주의 그런 가격의 유통 마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를 했으면요. 자, 그러면요, 문제는 또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시장 조사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회사 제품, 우리가 직접 생산하던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 그 제품의 경쟁성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사 제품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스워트 분석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를 제가 기본적인 한 1강 정도로서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실적 무역 실무 전반의 한 부분을 해외 시장을 다루는 무지지 해외 시장을 전반적으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외 시장 조사라는 과정을 따로 우리가 개설해 두고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을 부족하시면 한번 우리가 강의를 청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제품을 스와트 분석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냐는 거죠. 우리 제품이 어떤 게 강점인가?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우리 회사의 약점이 뭔가? strength, 그리고 weakness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회사의 강점은 강조하고 약점은 이렇게 숨기겠죠. 그러면 이 약점을 커버할 정도로 우리 회사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opportunity,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 나라 지역에 어떤 새롭게 K-메시지, 우리가 방역, K-코스메틱이, 또 우리가 K5이 들어가면 해서 그 나라에 우리 제품들이, 한국인 제품들이 약간씩 인지도가 높아지는 이런 기회도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위협이 뭐냐? threaten이라서 위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판매하는데 핸드폰이 한때 세계 3위를 가던, 그죠? 우리 LG라는 회사가 핸드폰 사업을 이렇게 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항은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오포, 비포 등등 이런 샤오미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비교해서 품질은 훨씬 좋겠지만은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주로 그런 회사들 중국의 저가 제품 또는 인도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 기술력과 우리나라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 중국의 그런 제품들의 가격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고가품을 팔려면은 항상 어느 정도 시장은 한정이 있는데 중저가품을 팔아야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가격의 경쟁이 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험에 대해서 그런 강점을 뭐를 내세울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품질력, 디자인력 등등 인지도 등등을 내세워서 얼마나 그 가격을 상쇄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회사 제품상 분석이 바로 자체적인 제품 분석으로서 스와트 분석이 있다고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수입품 선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한 반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시는데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수입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 우리 회사가 수입을 또 추가를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어떤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원부 자재를 수입할 때는 모르겠지만요. 자체적으로 또 수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별도 수입을 하는 회사라면은 그게 많이 수입 부분에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수입품 말씀드리면요. 최소한 우리의 체크리스트는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가 내용이 다양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중에 저희가 한 7, 8가지만 좀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과연 그것을 제품을 수입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냐, 판매 가능 수량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수출에서 어떻게 판매, 그죠? 우리가 수출 판매 예측, 그죠? 그리고 수요 예측을 했듯이 우리가 국내에서 얼마나 팔 수 있겠는가라는 국내 시장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판매 예측이 하면은 바로 투자액이 나오겠죠, 투자액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그도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수입 원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가 계산이라는 게 수입에서 수출에서 왜 제가 이 수입 파트를 건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수입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제가 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출을 하면요. 우리 상대적인 바에는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 입장이 향해서 아까 어땠습니까? 유통 마진도 우리가 분석했듯이 그 나라가 과연 수입했을 때 그 수입 원가가 얼마나 될지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수출이 되는지, 그래야 그 가격이 좋은 가격이면 바이가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만 계산하고 원가만 계산하고 상대적인 입장을 계산 안 했을 경우에 결국 우리는 어찌 될까요? 일방적인 거래가 밖에 안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거래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수입 원가를 어떻게 하는지 계산하는 정도는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 그 수입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흔히 말해서 제품 가격에다가 관세에다가 유통 마진이죠. 우리 판관비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악성 재고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이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어떤 포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물류비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것이 수입할 때는 바로 수입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관세 통관 제도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나오는 게 되잖아요. 왜? 초기에는 홍보비란 여러 가지 제품이 아직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물건을 팔아나가야겠죠. 그래서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가능 수량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해야만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즉 손해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따른 투자액은 우리 자금에 어느 정도 자금 소요가 되는지,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수입할 때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찌 될까요? 상대 구매자 입장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금 여력이 없다. 즉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경제적인 동향 그리고 그 바이의 어떤 신용조사, 경제 신용조사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수출을 했는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든지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상거래를 통해서 또 물건을 줬을 경우에 자금 회수가, 다시 말해서 물품의 대금 회수가 잘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하자고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라에 수입하는 제품이 특허 문제가 있다면 특허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수입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특허를 했다. 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특허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다소 향상될 수 있겠지만은 특허가 없는 입장에서 제품 높임 들어오면 아무래도 특히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많이 카피를 많이 떼겠죠. 이랬을 경우에 그 특허가 등록이 안 되고 그냥 단지 특허 제품으로서만 남아있고 중국에 특허를 등록하는 단계라면요. 특허가 등록이 되는 동안에 보통 2, 3년이 걸린답니다. 그 제품의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을 모방이 없을 때 나는 그 특허 제품이란 전자의 가격을 높게 구매를 했는데 그 특허 제품이
카피를 떼버리면은 그런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 이럴 때 수익가의 원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내가 손실을 가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사 제품, 특히 특허 문제가 있는 유사 제품에 관한 존재 여부, 가격 비교, 그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또 신경 써야 될 게 제품의 수명, 라이프 사이클이죠. 우리 핸드폰처럼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소기업이 그런 제품을 그 시장에 계속해서 6개월, 1년 동안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그걸 판매하고 그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지에서는 그 제품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를 우리 수명을 또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대상이죠. 국내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면요, 누구인데 팔 거냐? 남녀노소 누구?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시족에 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아주 젊은 세대에 팔 거냐? 청년들인데 청장에 팔 거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듯이 그런 그날의 시장 대상이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경우에 손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사업도 하기 전에 어떻게 실패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만약에 경우에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 제품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너 생각이 회사 측면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만 더 광고하면요, 조금만 더 자금을 투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이 끝없이 가버리면요, 그 제품 하나로 회사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죠.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또 회사가. 그래서 경우에 적정한 선에서 언제 그 손을 뗄 것인가, 그리고 그 실패했을 경우에 그 손실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조사의 불충분한 실패 사례도 내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적어봤습니다. 실패 사례도 연구를 좀 하자는 거죠. 이걸 어떤 이야기냐? 국내에는요, 우리가 서점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찾아보시면요, 항상 성공 사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어도 실패에 관한 사례들은 거의 많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제품을 10가지를 가져온다면요, 보통 한 7, 8가지는 실패할 확률이 크고요. 한 2, 3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성공할 겁니다. 그 성공이 나머지 실패를 커버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패를, 어떤 것들이 실패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시장을 모르고, 제품을 모르고,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패 사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겠죠. 즉 따지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이 이렇게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는 업체들은 그런 임원이나 개발 직원들을 오히려 우대해서 오히려 그 회사에 새롭게 창업한 회사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받아들일까요? 그분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한 그 부분들이 임원들이, 개발 직원들이 다시는 그 실패한 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실패한 회사들, 그죠? 실패한 어떤 직장의 제품들을 잘 쓰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 기자들을. 그런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성공 에너지에 깔아먹는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너무 조금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도 타산지시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요, 바로 이런 수입을 했을 경우에 실패하는 그럴 경우에 손실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날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수출한 제품이 그 시장에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악성적으로 남겠죠. 그럼 저희 회사들을 그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금 손실 보전을 해달라든지, 그러면 왜? 그 제품 하나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타 제품도 2-3가지 가져간다 전제를 해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타 제품 2-3가지를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손실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생깁니다. 아주 확대가 됐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해외 시장 조사는요, 결국 시장 조사는 결과적으로 뭐가 말하느냐? 크게 3가지죠. 상품 연구, 판매 연구, 시장 분석이다. 즉, 상품 연구는 뭘까요? 상품 연구는 바로 우리 소비자의 만족도나 상품의 장단점을 예측 검토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과연 그 나라에 먹힐지, 스와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제일 먼저 먹힐지 안 먹힐지를 제소를 해야 되겠죠. 그게 상품 분석이
매일 먼저 일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판매 분석이죠. 어느 루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지역에 어떤 판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거래처와 경쟁 관계를 통해서 내가 판매를 할 것인가라는 판매 전략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시장 분석의 또 마지막 파트로서는 그 소비자들, 구매 소비 연령이라든지 사회적 지대나 소득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과연 그 얼마나 팔릴까 하는 이런 타겟팅이라든지 또는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그런 포지셔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말해서 상품 연구와 판매 전략과 시장 전략을 짜는 것이 시장조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잠깐 우리가 기타냐 무역 통계다라고 저희가 잠깐 내놨죠. 이걸 잠깐 봐주세요. 자, 무역 통계가 왜 필요하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 남북한 규모의 약 40배 가량이 된다 그러죠. 이런 땅을 그냥 나는 중국에 수출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중국은 그 지역별로 약간씩 상관섭이라든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이 흑룡강성하고 그리고 만약에 광동성에 우리가 수출한다고 지낼까요? 그만큼의 기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나열대 지역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을 수출한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은 화장품이 흑룡강성에 들어가는 화장품과 광동성에 들어가는 화장품이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이 좀 적어야 되고 수분이 땀이 많이 나면 얼굴이 유분기가 많아 번들거리겠죠. 자, 그러면은 또 추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기름이 부족하다 보면 유분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에 맞는 현지화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통계 자료는 왜 필요한가라고 보시니까요. 막연하게 우리 교포가 많이 있으니까 흑룡강성, 길림성의 연용성의 판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HS 코드라고. 이 HS 코드를 가지고 이 흑룡강성에 과연 얼마나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라고 코드를 찾아보시면요. 그 3년치, 5년치를 조사해 보면은 만약에 그게 수입이라든지 또는 수출입이 이렇게 도표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계속해서 발전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추가적으로 우리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우리 수출 여지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 통계 자료가 내리막길입니다. 하향을 꺾고 있습니다. 그죠? 하향 내리막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제품이 특이하게 어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판매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쪽에서 판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런 통계 자료를 보시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 생각만으로 중국에 팔리겠지라고 하시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 시장, 그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우리 해외 시장 조사에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코토라를 통한 국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요. 코토라에 글로벌 윈도우라는 국가 검색을 들어가셔서 만약에 내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컨택했다 칩시다. 그럼 그 중국의 나라에 대해서 세부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나라의 국가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이라든지 한국과의 주요 이슈라든지 산업 동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쪽이 경제 동향이라든지 특히 우리 무역 쪽에서 수출입 동향 말씀드렸죠. 뭐 통관, 운송에 관한 한국의 관계라든지 그런 지식재산권 문제라든지 수입 규제라든지 또는 주요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요? 우리가 일일이 그 나라 현장을 방문해서 찾을 수는 우리의 자료를 찾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무조건 섭성도 상관섭도 모르는데 무조건 수출한다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기관에 우리가 코토라를 통해서 글로벌 인도의 국가 검색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찾은 후에 시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조사를 선택하면서 좀 전에 이런 부분에서 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시장 수요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어떤 회사들이 수출하는지 경쟁력 조사, 또 제품 조사, 별도로 유통 경로 조사 등등 추가로 많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코토라의 국가 검색이고 두 번째가 우리 기타의 통계 조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거래처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거래처 발굴은. 자, 거래처 발굴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거래처 발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발굴은 과거 전통적인 발굴법은 뭐 해외 전시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뭡니까 판매 책자, 뭐 신문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죠. 그리고 주로 오프라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2000년도, 201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서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거래 무역을 통해서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서 그 인터넷으로 그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전자무역들의 주로 어떤 게 있는가라고 보시면요. 그 전자무역의 방식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첫 번째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국내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있듯이 뭐 구글이라든지 그죠? 일본의 뭐 유명한 일본의 야후 자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검색 엔진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수출 기업의 홈페이지가 없다. 이건 좀 이상하죠. 내가 단지 말로만 할 수 없고 카탈로그를 말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의 홈페이지를 좀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영어라든지 또는 중국을 많이 거래하는 사람 중국어라든지 또 일본을 거래하는 사람 일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그런 검색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검색 엔진에 이렇게 우리가 올리면서 우리가 해외에다가 우리 회사가 이런 걸 만든 회사입니다라고 조금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돈이 좀 들겠죠. 그런 방법적인 거는 처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B2B 방식, 아까 B2C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것은 기업 대 기업이죠. 주로 수출자와 바이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로서 유명한 데가 뭐 중국의 알리바바닷컴이라든지 한국에서는 EC2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지만은 유료가 있는데 유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연간 뭐 회원비가 뭐 400, 600, 800, 뭐 1000 이렇게 좀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비용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B2C는 어찌 됩니까? 우리 회사가 개인에게 파는 거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아마존이라든지죠. 그 다음에 뭐 타오바오라든지 국내에서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뭐 11번 가라 이런 게 있죠.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왜 그러면 굳이 우리는 기업과 기업에 거래해서 B2B를 가지 않고 B2C를 원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처음부터 B2B가 우리가 만약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자적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면요. 아직은 B2B를 하기에는 만약에 힘들다. 그럼 B2C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요.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게 찾아와서 B2B로 다시면서 회사에서 한두 개씩 개인이 사던 것을 수백, 수천 개씩 사갈 수 있는 거래선이 발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장 방법인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 제품에 따라서요. 그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많이 사는 그런 완제품이라면요. B2C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부품이라든지 원부자재는 B2C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고 우리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하겠죠. 예를 말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말하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중에 하나가 링크드인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B2B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물건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회사 홍보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링크드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SNS 네트워킹을 통해서 판매도 가능하다고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홈페이지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진을 많이 넣고 우리 회사 제품을 설명을 많이 하고 영문으로 번역을 잘했다 해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우리 것을 볼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검색 엔진 최적화라 해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SEO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최적화 전략.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한다 치면은 구글에서 그런 어떤 서치 엔진, 다시 말해 검색 엔진이 있겠죠. 우리 다음에 있듯이 네이버 있듯이 조금씩 다음과 네이버 검색 엔진의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도 다르겠죠. 그러면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구글을 들어가신다면 그 구글의 검색 엔진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최적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구글 안에서도 우리가 키워드 검색으로서 다시 말해서 구글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뭐 코스메틱이면 코스메틱,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코스메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들이 다 자주 노출될 수 있게 연구하는 거, 홈페이지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메타 태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시면서 약간의 키워드와 정리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무역을 배운다, 뭐 영어를 배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뭐 무역 영어, 뭐 무역 실무, 뭐 영어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그런 키워드가 나온다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끔 정리된 그런 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태그란 밑에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소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만져줘야 여러분이 찾는 무역이라고 치면요. 2021이 무역이라고 또 실무라치 202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디에? 구글에 또는 우리가 국내는 다음이나 네이버죠. 그렇게 해서 그런 메타 태그를 통해서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타 태그 기법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연동을 시켜줘야 안에 내용들을, 그림들을, 특히 그림보다는 내용입니다. 글을 시켜줘야만이 우리가 아무래도 검색이 빨리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보시면요. 자, 우리 2021이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B2B 사이트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 마케팅 하는데 검색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그 B2B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소스를 보시면요. B2B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021이다, 글로벌 B2B다, 마켓플레이스다, 또는 뭡니까? 바이어다, 그죠? 서플라이어다. 밑에도 뭐 있죠? 또 우리가 밑에 보시니까 엑스포드다, 또는 뭡니까? 임포트다, 오파, 컴퍼니다, 디렉토리다, 프로덕트 카탈로그다 많죠.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이 제품에 들어가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연결돼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엑스포트 찾아도 20실이 나오고요. 임포트 찾아도 20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덕트 카탈로그 찾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노출될 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 태그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무역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겠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먼저 뭐라고 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라나 기타가 나왔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중소기업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외에다가 구글에 연결시키고 있겠지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런 자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기관이죠. 그것도 우리가 무료로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기타가 본격적으로는 회원 가입을 아주 유료로 되겠지만요. 코트라도 그런 유료로 자료를 주겠지만요. 일본 기본적인 자료들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협회죠. 한국무역협회 기타라든지 무역투자공사 코트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여기서 수출입 자료 또는 바이어 자료를 많이 시장조사라든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니까 또 해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지역비.or.kr을 통해서 해외 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또 우리 많이 도움을 받을 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고비즈 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좀 그다음에 또 좀 전에 위에서 보시니까 뭐 호텔의 바이 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나 밑에 있는 우리 일반기업 EC20이라든지 프라자라든지 이런 뒷페이지는 아무래도 좀 유료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아까처럼 알리바바닷컴이라든지 이시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해외에 많이 알려진 기업이지만은 어떤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해외에서도 주로 우리가 간단하게 주위에서 거래할 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나라의 바이어를 찾는데 단순하게 바이어가 아니라 그 바이어가 적정한 어떤 우리가 그죠? 바이어인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카테고리가 필요할 겁니다. 카테고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의 제조업체를 찾는다. 유통업체를 찾는다. 또 순수무역을 찾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찾을 때 이런 어떤 국제 어떤 해외 무역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 유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어떤 자료들을 함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콤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코리아 co.kr도 있습니다. 콤파스를 통해서 전 세계 바이어들을 우리가 팔 필요가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찾았어. 정확하게 그냥 바이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어 코스메틱의 원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원료를 판매할 수도 있고 완제품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순수하게죠. 그런 회사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 회사는 규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런 무역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 쪽, 유럽 쪽에는 뭐 컴파스라든지죠. 미국 쪽에는 아무래도 토마스 이스트라든지 또는 홍콩의 아시안 소스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닷컴이라든지 일본 쪽의 제트를 통해서 그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좀 전에 우리 EC11이라고 보셨죠? EC11에 보시면요. 이런 우리 데이터들이 주로 보시면은 우리 국제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바로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는 브라우저라는 게 있다죠. 만약에 내가 팝니다라는 게 있다면은 삽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브라우저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 앤드 일렉트로닉스가 46,885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EC21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이걸 통해서 팔겠다.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도 구매할 때 또 이 사람이 구매한다고 했으면 이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제품하고 맞는 조건을 찾아서 이 회사에게 그럼 내가 팔겠다고 이렇게 거래 제휴를 할 수도 있겠죠. 순수하게 우리 회사 홈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넷에 이런 이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퍼를 포스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온라인이고요.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그러면 단순하게 무역은 못합니까? 할 수 있겠죠. 우리 국내에 있는 대사관이나 상무관, 물론 대사관은 주로 서울 쪽에 다 있지만 지역마다 상무관이 있죠. 이런 상무관에 가시면요, 대사관도 한편에 가시면요, 그 나라도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무관이 있습니다. 즉 상업하는 그런 상업 업무를 하는 관이라서 카탈로그라든지 어떤 뭐 광고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자하고자는 바이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찾아가시기도 하고, 물론 전화나 이렇게 메일로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자료들을 요청하시면요. 그런 구매자 리스트를 또 알 수가 있고 그 나라 정보를 조금 더 우리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조금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바이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우리가 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해외 시장 전시를, 해외 전시 참가하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가장 바이어를 찾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 뭡니까? 직접 바이어와 직접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전시를 하면은 그 전시 물품을 알 수가 있죠. 샘플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샘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직접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한 기법은 해외 전시인데 이게 비대면 이런 어떤 코로나 문제로 생긴다면요.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해외 전시 참가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무역상사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제품들이 있죠. 뭐 첨단산업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무역회사에다가 뭐 수수료는 3% 5% 정도 될지 많을지는 그 협상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출 실적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제품을 앞으로 어떤 구색으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지는 방법적인 것을 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다 우리 회사가 다 취급한다 생각지 마시고 이런 전문 무역상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탁조사. 제가 굉장히 또 많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요? 코트라입니다. 일반 개인 어떤 회사는 단체적으로 하면은 비용이 비싸지만은 이 코트라가 아무래도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시장 조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코트라가 그중에 어떤 수탁 업무가 있느냐 보니까 거래처를 발굴해 줍니다. 즉 바이를 찾아주는 거죠. 그럼 바이를 찾아준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을 어느 지역에 어떤 바이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거래처를 발굴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바이를 찾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 제품이 과연 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라고 먼저 조사를 하겠죠.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시장 조사를 하면 결과 그 제품들이 먹히지 않는다면요. 그 바이 발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코트라의 현지의 지사가 지사가 현지에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시장 조사와 거래처 발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코트라에 만들어 놓은 시장 국가 어떤 그 자료를 시장 조사 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초기에는 남은 얼마 돈을 들이더라도 코트라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시장 조사해 놓은 그 부분이 정말 맞는지도 확인할 겸 또 거래처를 확실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거래처 발굴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유료냐 무료냐. 무료 회원일 경우는 간단한 기본적인만 하고 비용이 좀 비싸겠지만 유료 회원은 조금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저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해외 수출, 바이의 수출 관련의 뭐 정보 확인, 즉, 달면서 바이가 지금 뭐 사기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금은 자꾸 지급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현지 나가 있는 우리 코트라 지사가 이런 걸 그 지역의 관련 기관들 협의해서 찾아줄 수 있다든지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뭔가 시장 조사했을 때 도와준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하나가 거래처 발굴이나 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좀 하고요. 그중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으로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코트라 지사 사업을 굉장히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무역의 초보에서는 코트라 지사 사업 맞지가 않습니다. 왜? 무역을 전혀 모르면서 지사를 해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사를 설립한다는 거는. 그런데 코트라 지사 사업이라는 것은 코트라 현지 지점이 우리 회사의 지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외 지사를 만들 정도면 규모가 있고 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한 지식과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법적인 게 모색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 기업이라 무역을 뭔지도 잘 모르는데 지사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코트라가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제품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 못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우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기업이 힘들겠지만은 그런 초보 기업들은 거래처 발굴이라든지 시장 동향 조사들을 많이 요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얼마라도 무역을 해본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코트라 지사업을 제가 굉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무역 상담회, 뭐 요즘은 이제 뭐 비대면에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요. 이렇게 무역 상담회를 많이 가고 사절단 파견할 수 있죠. 상담회는요, 주로 코트라가, 무역협회가 해외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가능성 있는 그런 바이어들을 어느 정도 국내 참가하는 비용을 좀 지원해서 국내로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그죠? 우리가 주로 서울에 코트라에 본사라든지 또는 무역협회 본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그 바이어를 직접 상담을 하면서 상담 요령도 늘고 어떤 겁니까?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품이 뭔지를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출할 때 많은 정보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절단 파견은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제조업일 경우에 규모가 있을 때 거꾸로 무역 상담에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듯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현지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게 사절단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시장을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뭔가 단위를 키워보겠다 그러면 입찰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입찰이라 그러면요, 국제 입찰이라 그러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산업설비 기계만 이래 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국내에서 물건을 받아들이는 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달청. 이 조달청이라고 아시죠? 조달청. 이 조달은 뭡니다? 이 조달청의 뜻이요. 우리나라는 국가 하나죠. 미국 같은 나라는요. 50개 주죠. 50개 주. 50개 주가 조달본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중국도 조달본부 많습니다. 성마다. 그러면 그 조달청,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 주의 조달청에 들어간다면요. 캘리포니아 주가 그 주가 필요한 어떤 제품을 국제 입찰을 하겠죠.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학교에, 자기 국립이나 공립학교에 들어갈 기자재, 책상이라든지 TV,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니터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입찰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커지고 만약에 우리 국제 입찰을 통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만약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품질력이 인정받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또 미국 현지에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입찰이 됐다면 이런 입찰했다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해외 수출할 때도 그 품질력을 인정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국제 입찰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또 외국 기업이나 단체를 활용한다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상공회소 가셔도 우리가 해외 수출 수입 기업의 자료도 있겠지만은 국내에 꼭 우리가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이 아니라도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의 어떤 이런 그 상공회소라든지 이런 어떤 외국의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가시면 자기들이 자기 국내 업체들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좀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바이의 자료들을 구매하셨다. 그리고 얻어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카탈로그 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카탈로그를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기도 하는데요. 옛날처럼 그렇게 종이 카탈로그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잘 하고 이제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추세는 아닙니다. 카탈로그 만드는 것은 왜 주로 전자적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주로 많이 메일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자료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그런 전문 이야기를 위해서 흔히 말해서 자동차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카탈로그 있어야 된다. 이런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제품이나 카탈로그는 그냥 대략적인 어떤 사진만 찍은 제품의 어떤 형태만 표현하는 거지 안에 내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탈로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복을 필요해야 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그런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CD라든지 영상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지 종이 카탈로그는 잘 안 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되겠죠. 해외 전시 나갈 때 필요한 것도 카탈로그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홍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국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못하니까 이런 국내 한국무협회라는 고트라든지 그다음에 중지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기들이 종이 매체로 잡지로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회사 이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좀 실어 놓으면요. 이분들이 전 세계 몇만 부씩 이렇게 호텔이나 또는 그런 어떤 무역 관련 업체에다가 많이 갖다 놓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보신 거 있죠.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겁니까? 우리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라든지 또는 그런 상공회사들의 자기들이 한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나라의 기업체 명단들 그런 잡지들 카탈로그 들고 오듯이 우리 역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주면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나라 수입하는 업체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인터넷상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만 광고하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종업체나 유사업체끼리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마케팅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우리 해외 시장 조사의 1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